조차가 파헤친다 정치 이슈 전화해 드리죠.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건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국정과제 110여 개, 실천과제 580개로 좀 축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초안은 보완 검토를 거쳐서 오는 4월 말쯤 최종안이 확정 발표될 예정인데 인수위는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세부 내용을 발표하지 않겠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해왔던 거는 뭐 백과사전 맨더냐 이랬는데 네. 최근에 나온 얘기는 한 30에서 50개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하고 누가 뭐래도 뭐 경제죠. 네네. 경제 부분에서 아마 공약들이 발표가 될 것 같고요. 뭐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아마 차 교수님이 잘 대답해 주세요. 아니 이거 다 일일이 뭐 대답하려면은 한 110개 공약을 뭐 일일이 다 읽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정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전반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이제 몇 가지 그래도 좀 중요하게 좀 강조했던 거. 근데 부동산 관련해서 네. 문재인 정부 실정이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나는 확실하게 공급 중심의 부동산을 가져가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세력들 막 때려잡는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뭐 양도소득세 저 중과를 좀 2년 유예한다든지 뭐 이런 네네. 내용들로 중심에서 좀 저는 앞에 표준시키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그렇죠. 문제도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인 보상들이 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네.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전면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도 하기 때문에 정부조직법 개편 공약 안에 하나 집어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탈원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하는데 탈원전 에너지 중심으로 원전 에너지 중심으로 어떻게 탄소 중립으로 갈 거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저는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요. 언뜻 뉴스에 나오다가 그다음에 들어갔는데 교육부 손질해야 됩니다. 그건 반가운 소식이 교육부 정말 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저 국립대 부경대 차재건 교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영 교수님한테 물어보시네요. 왜 어떤 식으로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조민 이번에 이제 판결이 안 났어요. 났는데 예를 들면은 정말 어떤 실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만 가지고 뽑았으면은 뭐 인턴 증명서에 몇 점 주고 뭐에 몇 점 주고 하는 대학 입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시가 아니라 수시가 있어가지고 온갖 방식이 있는 거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정신은 좋은데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속임수가 있고 과대 포장이 있고 이용하는 것들이 있고 네네. 모든 거를 교육부가 잣대를 갖다 맴돌고 세우고 하는 거는 이건 교육을 망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추후에 이슈가 생기면은 그때 두 분께 여쭙고요. 네. 아니 근데 저희는 이제 부산 시민으로서 이 새 정부 국정과제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나 가덕신공항 2030 월드엑스포 이런 부분들이 뭐 들어갈 수 있을지. 그런데 그걸 전면에 110개 대표 공약 안에다 딱 넣기는 좀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근데 아니 지방분권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타이틀을 넣고 그 밑에 아마 세부적으로 넣을 가능성은 있다. 그 의지는 명백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고 그 안에 또 다시 TF로 뭐 엑스포 같은 TF를 그렇죠. 구성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적어도 불경 지역의 공약에 대해서는 나는 의지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꽤 있다 그렇게 봅니다. 지역을 발전시키고 뭔가 좀 그 분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힘이 있는 무슨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하는 척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진짜 좀 수도권 방어만 하지 말고 지방을 좀 살려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정부조직법 안에 그러려면은 국토균형개발부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적어도 지금의 위원회가 아무 형식적인 위원회를 조금 더 행정권한을 주는 뭐 아주 강력한 행정위원회 이런 걸로 넣을 가능성 그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애초부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인수위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약 단계에서도 꺼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분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체면치레하면 그냥 말만 하고. 근데 사실 지방분권이라는 게 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집단 지성.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도권 지역에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결국 하나마나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다면 그 이도 저도 떠나서 그게 원칙이라면 그걸 좀 밀어붙일 수 있는 추진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어퍼컷을 날렸지만은 지방분권 하면서도 어퍼컷 안 날렸는가요? 네, 날렸죠. 그러니까 해야지. 아니 근데 이건 왜냐하면은 지방분권은 사실은 뭐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보수 진보 이런 떠나서 것들은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 120석의 의석을 가진 서울이 네. 있긴 하지만 그쵸. 저는 그런 것들은 명분으로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저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명분을 갖고 국회의원 그런 명분에 한동안 국회의원들 데리고 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예, 우리 저 서로 박수 한번 이렇게 꼭 그렇게 되라. 예. 자,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용산 이전 예비비에 대해서 일단 청와대 뒤편에 있는 북악산 남측면 전면 개방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390억 원 요게 이제 국무회의 통과할 것이냐, 뭐 지금 올릴 오늘 것이냐. 통과를 시킨다고 하고 네네. 지금 이제 어제 좀 잘 안 됐던 거는 그 안에 합참본부를 옮기는 예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건 일단 빼고 음. 청와대 이전 비용만 해가지고 한 300억 가량을 하고 나머지 190몇 억 합참 그거는 또 차후에 결정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예. 뭐 저는 청와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좀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이 너무 많아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는 뭐 완전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이미 네. 돌아섰어요.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결정 날 것 같고 나머지 130억에 대해서도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큰 이의는 없을 거다. 네. 그런데 여전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세금 낭비다. 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느냐? 전혀 뭐 근데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청와대 개방하면 1,700만 명 정도 연간 관광객 발생할 거라고 하는데 그거 있을 수 없는 예측입니다. 그런 관광객이 나올 수 없는 구조고 지금도 뭐 70만 명 정도는 다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등산로 다 개방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핵심적인 부분은 못 다가가지만 네네. 상당히 다가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 지금 490억을 들이고 그다음에 또 몇천억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일들을 왜 벌이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기. 근데 오히려 그게 이슈가 되려면 이제 신구 갈등이 좀 조명이 되면서 청와대에서 예비비를 통과시켜주지 않는다거나 국무회의 통과가 안 된다거나 이랬으면은 좀 크게 이슈가 됐을 텐데 근데 그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글쎄요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는 그거는 건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 인수위 쪽에서 저는 언론 컨트롤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 이슈를 굉장히 유효하게 잘 죽여 나가는 이슈들로 갖고 잘 덮었죠. 지금은 뭐 거의 덮인 상태고 여기에서 또 딴지를 아마 문정부가 걸게 되면 다른 역공 프레임으로 아마 말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스탠스 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민의힘 의원 얘기로는 이제 지금은 청와대를 굳이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느냐, 용산을 왜 가야 되느냐 하지만 막상 개방돼서 SNS에 막 그 앞에서 찍은 사진이 돌면 온 국민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자신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말해서 또 예컨대 뭐 이렇게 청와대 밖에서 업무를 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점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죠. 안보상의 어떤 의전상의 문제나 네, 안보상의 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또 그 반대의 바람도 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의 남용, 오용, 또 제왕적인 어떤 모습, 그런 네네. 것의 상징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방되면 구경 가려고요. 저도 같이 저도 좀 가지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소식은 한덕수 전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로 거의 지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하마평에 올랐던 분들은 다 고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신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것부터 저는 한번 뭐 여쭤볼게요. 고사라기보다도 네. 사실은 인수위가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72석에 민주당이 딱 버티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 집어넣어가지고 통과될 리가 만무한 부분이고 국무총리 근데 박근혜 정부 초기처럼 국무총리 몇 번 낙마하고 물먹어버리게 되면은 지방선거에 또 이게 예. 나오죠.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민주당에서 덜 껄끄러울 것 같은 사람 결국 민주당 정부를 지나쳐오면서 관료 생활을 했던 분을 지정하는 게 그나마 무난할 거다. 그리고 한덕수 또 전 부총리의 어떤 지명자의 어떤 특성이 네. 말 잘 들으시거든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다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면은 이번에 이제 하마평 장관도 마찬가지고 혹은 또 청와대 안에서 일할 사람도 보면은 노무현 정부나 혹은 문정부에서 처음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라 거의 DJ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네. 어떤 점에서는 좀 차별화? 예, 그런 어떤 뭐 전략 전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재미나는 포인트를 이야기합니다. 뭐 예컨대 예. 그 취임준비위원장의 뭐 네네. 영향력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DJ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보의 적자 혹은 전통 그 출발점은 DJ이고
거기만이 진짜 진보다 이런 어떤 차별화를 하는 그런 뭐 저 혼자 생각입니다만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차별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새 시대를 연다면서 너무 참신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총리 인선은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은 이거는 임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관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 현재 이 인수위나 혹은 윤 정부에다가 아니 이거 좀 제대로 해서 협치를 좀 하지 그것도 못했느냐 하는 또 역공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아까 차 교수님 잘 지적하셨는데 당신 마음에도 좀 들제 이런 사람을 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볼 때는 영혼 없는 관로형 그 부총리가 무난하게 첫 출발하는 카드로는 인수위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부담 없는. 어쨌든 이렇게 무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제 고액 고문료 여기 또 김앤장이 나옵니다. 예, 2017년부터 4년여간 김앤장 고문으로 총 보수 18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으셨고 또 론스타 사건 그 정말 그렇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 굉장히 분노를 해야 되는데 분노해야죠. 오히려 좀 가려져 있는 사건인데 근데 어떻게 보세요? 보면 참 이렇게 지나오신 그 높은 자리 계셨던 분들 중에서 털어서 먼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저는 되게 후하고 인심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군들 뭐 자기 기지에다가 그 밑에다가 엄청난 기름 쏟아부어 놓고 먹튀를 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데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뭐 론스타 와가지고 돈 빼가도 말씀 없으시고 저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게 마음 편하죠. 제대로 아는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 부산 시민의 공원도 나무 심으면은 못 자라고 죽고 이렇게 한다. 지금 뭐 그렇죠, 가보면 그렇죠. 그게 나무 거의 뭐 말라 죽어 갑니다. 그러니까 예. 그 밑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 뭐 엄청나죠. 예. 용산도 마찬가지죠. 아마 그렇겠죠. 그것도 덮고 아마 그 밑에 그렇게 그 얘기하더라고요. 기름 덩어리 위에다가 아마 또 짓겠죠. 그냥 저는 이래서 속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시대를 지나오고 있구나. 예. 모든 면에서. 그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일단 인수위 시절 당선인 되자마자 이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는 자기는 안 하겠다.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네. 거기 있으면은 누가 봐도 타겟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국회 의석도 지금 국민의힘은 부족한데 그렇죠. 거기서 활약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순위로 거론되는 사람이 장성민이라고 전 의원인데 네네. 이분이 DJ 출신이거든요. 예. 그리고 DJ 대통령 하실 때에 그 국정상황실장을 했죠. 청와대에서. 그래서 그렇게 거론되는 걸 보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출범할 때에 인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조금 보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일단은 그 장성민 의원에 대해서도 조금 그냥 부정하고 아마 코멘트를 안 하신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뭐 저는 뭐 일단은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다. 왜냐하면 인수위 비서실장하고 바로 또 비서실장 가는 것도 그렇고. 약간 옛날에 그 뭐 박철원 씨처럼 무슨 정권의 황태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황태자 소리를 듣게 되는 네네. 거고 윤핵관이 완전히 권력을 틀어쥐었구나 이런 것들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장성민 뭐 전 의원 정도가 뭐 하마평에 하마평에 거론이 되는데 아까 차 교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당선인은 이렇게 끄떡끄떡 고개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게 호남 출신 부총리의 허남시 총리의 호남 출신 비서실장. 호남 출신의 비서실장은 역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좀 그림이긴 하죠. 오히려 보통은 영남의 비서실장 정도는 영남 출신으로 아마 하는데 그 윤 당선인의 기본적인 철학은 출신 안 가리겠다. 기본적으로 능력만 보고 가겠다. 이게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뭐 지킨다 이런 보장은 없는 거죠. 예. 저는 오히려 뭐 안에도 호남, 밖에도 호남 좋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SNS 활동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냐 활동을 많은 분들이 뭐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분의 예언이 자꾸 맞아 떨어져서 가서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 녹취록 파일을 들어보면 경찰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검찰이 알아서 다 해줄 거야 하는데 벌써 검찰과 경찰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 보면서 이거 나라가 어떻게 갈까 이런 약간 고민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벌써 이제 자기도 사실은 대통령 그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내려놓고 그냥 평범한
부인을 그냥 그 내조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벌써 이제 하나씩 드러내는데 이건 그냥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대단히 기획된 디자인을 갖고 드러내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다 기획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고 타이밍도 결정을 하는 거죠. 네네. 타이밍도 김정숙 여사의 옷감 논란이 굉장히 불거진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대조적인 이미지로 서민적인 이미지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분이 서민적이면 아크로비스타에 사실 수 없죠. 네. 근데 뭐 그 일부 젊은 층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호감도 표시하는 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지나온 시간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본부장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했다가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장 지금 뭐 계속해서 조금 좋은 주의를 반응을 하는 게 얻더라도 네, 네. 네. 결국 5년을 가야 되는 네. 상황에서 그러니까. SNS만으로 뭔가를 좀 호감도를 누려서 예, 끝까지 저는, 갈 수 있느냐? 예, 최소 한 1, 2년 정도는 조용하게 네네. 계시는 게 모든 면에서 좋지 근데 않겠는가. 그렇게 그 성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없으실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 인생을 그렇게 다이나마크하게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결코 그렇게 조용히 SNS만 머물지도 않으실 거예요. 관상에 나타나나요? 뭔가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그 민주당 검찰 개혁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이제 검찰 언론 개혁이라는 암초를 좀 만났습니다. 뭐 문자 폭탄이며 검언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게 선거에 득이 될 것이다, 실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개혁을 해야 된다는 쪽과 반대로 그게 아니라 수습하고 다져야 된다는 쪽. 그럼 충돌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그 충돌하는 양상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개혁의 방향이 양방향이어야 되고 한쪽 방향은 강력해야 되고 한쪽 방향은 약해야 된다. 강력한 방향은 저는 내부의 개혁, 민주당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는 강력해야 된다. 그리고 정치 개혁, 그 내부 개혁을 통한 정치 개혁은 대단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만 검언 개혁 부분에서는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예. 아마 국민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들이 3년 동안, 2년 동안 뭐 했냐고. 왜 지금 설치냐고 아마 물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자기 명분을 갖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이제 강성 지지자층에서 그 2년 동안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빨리 해라.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을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개혁을 했으니까 뭐 제살깎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 그렇죠. 그걸 보여주면서 보여주고 대단히 좀 점진적인 스탠스로 검찰 개혁을 우리 그 국회 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치를 저는 좀 정해서 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차분차분 해야 된다.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갖는 느낌은 이제 저는 철저하게 이 양당 뭐 다당이 되면은 또 다른 장점이 있고 예. 양당이 동일한 힘을 가지고 동일한 어떤 내적인 그 강도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은 뭐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충분히 토론하고 그게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를 낸다는데 각계 전투하는 모습이 많아요. 거기서 전부 누가 한마디 툭 하면은 이게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추 이분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아까 말하는 검건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된 가운데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가야지 또 누군가 나서 가지고 툭 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릇을 엎지르지 않을까 물을. 저는 뭐 근데 물어봐야 돼요. 의원총회 해가지고 우리가 갈 거냐 말 거냐도 물어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도 결정이 제대로 안 나면 저는 전 당원 투표도 해서 물어보고 그것도 결론이 안 나면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국민들의 경향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슈로 한번 만들 저는 그런 필요가 있다. 것들을 통해서 자기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부 지지층이 무조건 이 길로 가자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 과정이 그래서 이제 그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광역단체장 후보가 4월 22일쯤이면 다 이렇게 윤곽이 나온다고 하던데 이제 서울시장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당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아마 그게 아마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떤 내부적으로 개혁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대표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시기 하겠습니까? 떠밀려서 나가는 뭐 형국도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나오는 것 자체는 대단히 좀 우스운 모양새인 거죠. 뭐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오겠다. 송영길이 나가는데 내가 왜 못 나오겠냐. 라고 하면서 가는 거 보면 아마 당 내부에 그걸 대단히 그 미묘한 불편하게 개파 간의 그렇죠. 그 그게 있는 얘기들이 거죠. 예. 결국 누가 나가느냐 망하느냐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뭐 명계냐 뭐 네, 문계냐 맞겠냐. 이런 걸로 막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오히려 그런 좀 약간의 그런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네. 오히려
경선의 이벤트 효과들이 오히려 나오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죽선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 정말 예. 열띤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관심을 민주당으로 끌어내고 그 힘을 갖고 뭐 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조금 그야말로 여기에서 이제 그런 분들도 나오고 조금 참신한 분도 한두 분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 예. 하면은 아마 그렇죠. 호감을 끌지 않을까. 늘 우리가 보던 사람 혹은 또 말을 왜 저렇게 하지 하던 사람만 자꾸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부산시장 선거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에는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맞대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높은 것 뭐 같더라고요. 예. 예, 굳어지는 것처럼 예. 얘기가 두 나오더라고요. 분 다 추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어떻게 같습니까? 보면 그렇게 오히려 할 수는 없죠. 예. 경선이라는 게 저 의미가 별로 없긴 흥행을 해야 되는데 흥행을 하지 못하는 경선이라면 그 너무 지나치게 소모적이지 않을까. 그정도 대행이 만약 추대를 원하시기는 하겠죠. 네. 그게 과연 정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고 거기 때문에 유영진 예컨대 전 시각처장이나 아니면 김영웅 전 의원도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는데 그런 예, 예. 부분에 저는 불만들이 또 쌓일 근데 만약에 수도 이렇게 있고. 나온다면 뭔가 이렇게 언론에서 대서특필이 되면 김혜영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경선을 하고 싶으면은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가 있다. 이거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면 뭐 나오실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그죠. 네. 이제 좀 제대로 된 경선을 하고 이렇게 하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또 내부에 보면은 뭐 이렇게 저기 아니 있으면 기준이 아니 있습니까? 네네. 뭘 했으면은 감점이 얼마고 더하기 얼마고 이런 복잡해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그 두 분이 붙게 될 확률이 높고 좋은 거는 변성환 전 대행 같은 경우에도 시정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분이기 때문에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꽤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토론은 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둘 다. 둘 다. 예, 예.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방식으로 추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략 공천하듯이 그렇게 가는 거는 저는 대단히 민주당한테 독이 될 거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네. 국민의힘보다 못한 부분은 공천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접점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되게 약점이거든요. 저는 예, 예.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간소한 절차를 통한 경선. 네네. 긴 게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성대 조경근 교수, 부경대 차재권 교수였습니다. 예, 저희 어제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 블루 좀 극복하는 방법으로 일상생활을 잘 하면서 좀 뭐 자연의 변화도